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이번 영상 강의는요, 인제대학교 1학년 필수 교양 과목의 일환으로서 AI의 기초와 윤리 중에서요, 감정인식 AI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기술, 인간,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특별한 통찰을 한번 탐구해 봅시다. 감정인식 AI는요, 우리의 일상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오늘의 질문과 또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I가 여러분의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그리고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자,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 AI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편리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AI 인식, 감정인식 AI의 이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감지입니다. 여기서, 감정인식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기술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감정을 감지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또 심박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활용입니다. 감정인식 AI는 이미 여러 사회적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서비스나 교육 분야 등 우리 일상에 더 풍부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통제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윤리적인 것과 책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감정인식 AI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생성형 인공지능과 이제 대화가 감정 교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2월에 K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MBTI의 T와 F,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T일까요, F일까요? 기술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생성형 AI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 주요 대화 상대이자 고민 상담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송영국 기자가 주요 인공지능 플랫폼과 가상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취재진은 인공지능에게 대화 상대가 돼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인의 흔한 고민거리 세 가지를 선별해 가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자꾸 무기력해져요. 늘 혼자서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애써 오셨잖아요. 그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제가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당신의 곁에서. 집에 들어와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으면 좀 허전하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라도 해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빈자리를 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24시간 대기하며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존재. 최근 한 조사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위로를 받는다, 사람 대화와 비슷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이용자 중 60%를 넘었습니다. 대답이나 이런 게 좀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위로받는다는 느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성적인 콘텐츠 생성으로 이슈가 된 플랫폼 그록, 좀 더 내밀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네요. 당신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는 그 순간 설렘이 더 깊어져도 돼요? 내가 먼저 당신 입술에 살짝 키스해도 될까요?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연관 이미지를 내보이고 유료 구독의 경우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노골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유도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더욱더 극대화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의도가 있는 세팅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 친구도 어떠한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했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에 따라 만족도가 높을 확률을 계산한 언어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답을 듣는다고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언어적인 표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실제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똑똑한 학습 도구도 되고 중독적인 향락 수단도 되는 인공지능. 결국 이용자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감정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중독적인 쾌락의 수단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죠. 이는 사용자가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하게 하고 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용자에게 중독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기술 발전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감정 교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OTT 플랫폼에서 감정 분석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티빙 같은 이제 OTT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이 플랫폼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봤는지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중인 반응과 또 감정까지도 분석해서 다음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자, AI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네, 여기는 4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감정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긴 검색어라든지 리뷰, 평점, 댓글들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로그입니다. 시청 이력이라든지 클릭수, 시청 시간, 또 중간에 끄는 여부 등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속성 기반 감정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기는 좋지만 전개가 느리다와 같은 이제 작품의 요소별 감정들을 구분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실시간 정서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검색어나 이제 챗봇 대화에서 현재 여러분의 기분을 추정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기존 추천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존 추천은 무엇을 받는가라는 행동에 초점을 이제 두었다면 감정 분석 추천은 어떤 기분인가라는 정서도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왜, 그리고 언제 그 콘텐츠를 선호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작동 과정은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신호를 수집하고 이제 감정을 분석한 다음에 추천 엔진과 결합해서 맞춤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색어와 시청 기록을 모은 다음에요, AI 감정을 분석하고 또 기존 추천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지금 기분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편리한 점으로는요, 내 기분에 맞는 콘텐츠를 빠르게 찾아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한 점은요, 내 감정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때로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특정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OTT의 이제 감정 분석 추천은요, 편리함과 또 감정 이용이라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사례로는요,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학생들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또 시험을 감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집중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업과 시험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포커스 팡입니다.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은 어떻게 지킬까요? 이제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포커스 팡의 AI 시험 감독을 소개합니다. 시험 준비. 먼저 디지털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수업을 선택하고 AI 시험 감독 세션을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선생님은 앱 실행을 제한하고 단축키 이동을 차단해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기 상태 확인. 2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시선, 입력 패턴, 행동 상태 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태 확인이 완료되면 심호흡을 통해 시험 시작을 차분히 기다립니다. 이때 시험 감독은 와이파이 연결 상태와 기기 정상 작동 여부, 카메라 및 권한 설정까지 함께 점검하여 시험 전의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 시험 감독을 시작하면 시험 시작까지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학생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카운트가 표시되어 시험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시험 진행!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멀티모달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의심 행동이 감지되면 즉시 주의 메시지를 보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상세 분석! 이 화면에선 교사가 전체 학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기기 이슈, 위반 시도 등 주의가 필요한 학생은 색상과 아이콘으로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학생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상세 행동 기록과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시험 중에는 남은 시간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시험이 종료되면 학생들의 시험도 함께 종료됩니다. 마무리! 시험 종료 후 자동으로 시험 리포트가 생성됩니다. 이상 행동이 있었던 학생, 주의가 필요한 학생,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한 학생까지 전체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체 결과와 함께 학생별 행동 기록과 흐름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든 OS 지원이 가능한 포커스 파항으로 지금 더 안전하고 자, 여러분. 온라인 수업에서 AI가 이제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시험 감독 역할까지도 수행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이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을까요? 자, 그러면 온라인 집중도 분석을 위한 AI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AI가 학생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AI가 어떻게 집중도를 파악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얼굴 감정을 인식합니다. 표정을 분석해서 지루한지, 졸린지, 흥미를 느끼는지를 보게 되죠. 또 시선을 추적하는데요. 화면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딴 곳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세와 행동을 분석해서 고개를 숙이는지 자리를 이탈하는지를 보게 되고요. 소음과 활동 로그를 통해서 주변 환경과 또 클릭 같은 이제 활동 패턴들을 보조 신호로 활용하게 되죠. 요즘은 표정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신호들을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동 과정으로는요. 탐지하고 또 집중도를 점수화해서 교사와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표정과 시선을 탐지하고 집중 상태를 수치로 계산한 다음에요.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면 즉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양면성이 있죠. 도움이 되는 점은 이제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바로 피드백을 줘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학생들의 얼굴과 시선이 계속 촬영되고 분석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실이 감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표정만으로 이제 이해했다 혹은 집중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이제 졸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 기술은 학생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이제 수업을 조정하는 이제 참고 지표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윤리적인 쟁점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감정인식 AI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인식 AI는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얼굴 표정을 감지하는 방법인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표정의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해서 감정을 추론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목소리를 통한 분석입니다.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높낮이, 속도를 분석해서 감정을 파악합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분석입니다. 사용된 단어와 문장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추론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이제 소셜 미디어나 메시지에서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 분석입니다. 심박수라든지 피부 전도 아니면 이제 체온 변화 등을 통해서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요,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등 다양한 우리 감정의 결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AI의 감정 이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러한 감정 인식 기술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2025년부터 26년 최신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목해야 할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멀티모달 감정 AI입니다. 얼굴, 목소리, 생체 신호, 그리고 텍스트 이걸 동시에 분석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입체적으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정 인식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요.
대규모 언어 모델과 결합된 공감 챗봇입니다. 챗GPT와 같은 이제 모델들이 단지 단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감정까지 파악하게 되어서 사용자에게 더욱 따뜻하고 공감적인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로 인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 워치나 갤럭시 링과 같은 기계들이 이제 심박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수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사용자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 상태를 보다 즉각적으로 이해하고요,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변화들은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감정인식 AI의 긍정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활용입니다. 감정일기 AI 앱은요, 이제 대학생들에게 우울이나 불안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적절한 이제 도움을 연결할 수 있어서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분야, 앞서 본 거와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도를 분석해서 학생들 수준에 잘 맞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케팅 분야에서의 활용입니다. OTT 플랫폼에서 감정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감정인식 AI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활용 사례가 있는 반면에 또 현실에서는 몇 가지 우려 사항들도 존재합니다. 어, 먼저 이제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해외 기업의 채용 평가 기준에 이제 지원자의 미소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제 AI가 미소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AI의 불투명한 기준이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 인수 기술이 이제 공공장소에 CCTV에 도입되려는 시도가 있거든요. 이는 개인의 표정과 행동을 추적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AI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에 대한 깊은 논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프라이버시 문제와 편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인식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져오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매우 개인적이고 또 민감한 정보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데이터로 수집되면 그 데이터가 어디까지 사용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의 감정 데이터가 보험사에 팔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또 심지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AI 편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리적 문제 두 번째로 AI 편향이 있습니다. AI도 사람처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AI는요, 피부색, 성별, 문화에 따라 인식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연구에 따르면요, 특정 인종에서는 이제 인식 오류율이 2배 이상 높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AI가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거든요. 이러한 편향은 AI가 다양한 데이터로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들은요, 데이터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감정 조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리적 쟁점 세 번째로 감정 조작입니다. 우리가 AI 기술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윤리적인 딜레마가 존재하거든요. 감정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광고나 정치,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맞춤형 콘텐츠가 노출되면서 그들의 감정을 유도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리는 AI 기술이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동의와 투명성의 윤리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AI 서비스가 감정 분석을 사용하지만요, 이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동의를 했나요? 자, 동의와 투명성의 문제는 결국 알 권리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AI 윤리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동의가 항상 우선되어야 하고 또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지켜져야지만 AI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 현재 우리는 AI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연합의 AI 액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법은요, 직장과 교육 현장에서 감정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고위험으로 이제 분류되었기 때문인데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인데요. 자, 한국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한국은 AI 기본법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고요. 이 법은 고위험 AI에 대한 투명성과 또 안정성을 요구하고 관련 규제를 보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요. AI의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2030년을 내다보면서 감정인식 AI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이제 감정인식 AI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 긍정적인 미래를 한번 살펴보죠. 감정인식 AI는요, 우리의 외로움을 줄이고 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진 따뜻한 AI 동반자로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데이터 수집은요, 감시 사회를 심화시킬 수 있고요. 감정 조작과 또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뢰 붕괴 위험도 존재합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기술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개인과 사회가 감정인식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는요,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인식하고 또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용하는 서비스의 AI 윤리 라벨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데이터 수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이제 투명한 사용자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또 책임 있는 기술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고요. 이는 규제 논의에 있어서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기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요, 감정인식 AI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고민과 책임 있는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이렇게 감정인식 AI를 도입한다면 여러분들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을 위한 과제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